사랑에는 한계가 없으며 14년 3개월 17일 동안 어린 시절의 연인 잔호와 헤어진 신호보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호에게 그들이 만났을 때 단지 아이들일 뿐이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운명적인 짝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와 함께할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신호는 매일 믿음직하게 집에서 시작해 오전 7시 30분에 남 크리시나 신호의 벤치에 도착하기 위해 조깅을 시작합니다. 이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여기서 잔호를 기다리겠다고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호는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잔호 외에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그리움은 울리는 전화로 중 교환됩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발신자는 그가 주문한 앨범가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신호는 자신이 앨범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아름다운 바이올린 멜로디를 듣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 시절 잔호를 위해 작곡한 멜로디예요. 신호와 잔호 외에는 이 멜로디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드라이버에게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잔호를 찾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드라이버가 대답하려고 할 때 한 도둑이 신호의 전화를 빼앗습니다. 신호는 도둑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를 쫓습니다. 거리와 지붕을 뛰어넘어 도둑을 쫓아가며 그를 지하철역까지 이끕니다. 도둑은 기차에 타고 신호도 가장 가까운 객차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객차는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도둑은 그에게 비웃지만 신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도둑에게 모든 돈을 주고 그 돈과 전화를 가져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수신한 전화번호뿐이에요. 도둑은 그의 요청에 매우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는 신호가 숫자를 알려주면 자신을 풀어줄 것인지 묻습니다. 신호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남자는 숫자를 말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냅니다. 도둑이 숫자를 4자리까지 말할 때 기차가 정차하고 그는 도망칩니다. 신호는 다시 그를 쫓습니다. 그는 도둑의 셔츠를 잡지만 셔츠는 찢어집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도둑의 등에 매우 익숙한 흉터가 보입니다. 그 흉터는 그가 어린 시절 알았던 괴롭힘을 당했던 판도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호는 지름길로 가서 도둑을 가로막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전화기를 찾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전화기 하나만 발견합니다. 그의 전화기를 찾을 수 없어서 도둑에게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도둑은 자신은 그 전화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신호에게서 전화를 낚아채자마자 그는 그것을 그의 파트너에게 건넵니다. 신호는 파트너를 보지 못하고 도둑만 쫓았습니다. 신호는 매우 화가 나서 도둑에게 왜 항상 자신을 망치려 하냐고 묻습니다. 신호가 그의 이름으로 부르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신호는 어렸을 때 판도가 자신의 돈을 훔쳤고 그로 인해 자신이 람크리슈나 신호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신호가 12살 꼬마 소년이었을 때 그는 세상에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는 그물이 쳐진 나무에서 자고 2개의 다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람크리슈나 신호에서 인기 있는 볼리우드 노래의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신호는 매우 재능이 있어 시간을 보내며 이 혹독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가끔 그는 자신의 힘들게 번 돈으로 나무 근처의 노점에서 파니풀이를 사 먹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잔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특정한 시간에 파니풀이를 사러 왔습니다. 신호와 상인은 그녀가 항상 먼저 물을 요청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풀이를 요청했지만 담그는 대신 그것을 부숴서 물에 뿌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별난 행동은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처음으로 알아봤을 때 그는 항상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길 원했던 신호는 인기 있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잔호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잔호는 그가 자신의 곡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늦었다고 말하며 뒤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는 즉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노점에서 잔호를 만났을 때 신호는 그녀의 팔찌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고 잔호는 자신이 넘어져서 팔찌를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는 돈을 모아 그녀에게 새빨간 팔찌를 샀습니다. 곧 잔호는 운전사에게 람크리슈나 거리로 학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녀는 신호를 위해 백루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의 나무에서 신호와 함께하고 그는 그녀에게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보답으로 그녀는 신호에게 성금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그가 아침 7시에 신호등에 나타나면 매일 배급비를 받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신호는 그녀에게 매일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진한 자누는 신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어 행복하지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매일 벌어들인 돈을 본 더 오래되고 더 강한 거리 아이들은 그를 괴롭히고 그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자누는 그가 멍투성이가 되어 엑스트라가 부서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악기를 고치고 그의 부상을 위해 약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그들을 아는 누구나 그들이 가진 유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뉴의 아버지가 가족을 델리로 보내는 전출 통지를 받았을 때 두 사람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신호를 떠나야 한다는 것에 괴로워한 제뉴는 그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계속 남길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램크리시나 도로에서의 마지막 차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배급비 지폐에 적어 신호에게 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하라고 손짓했고 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좋은 계획이었지만 순식간에 팬드가 신호의 손에서 지폐를 낚아채 버렸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팬드를 쫓아 길을 건너갔지만 차에 치였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여성 서러진이는 정신이 없었고 작은 신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프라이시가 나타나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호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신호는 그를 설득하려는 경찰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신호는 경찰관들에게 이모가 괜찮은지 계속 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소년이 돈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잃은 아이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경감은 프라카시를 보자 그를 축하하며 그의 서러진이가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거리의 아이를 감동시켰으니 그 아이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호의 순수함에 감명을 받은 부부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인 아비나시를 주었고 그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그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많은 사치를 안겨줬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비나시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노와 아비나시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화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노는 매일 신호의 전화를 기다렸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신호는 남크리시나 신호 등에서 자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그렇게 일찍 집을 나간 첫 번째 날, 그의 양부모는 걱정으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신호에게 어디 갔는지, 왜 갔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다. 신호는 자노에 대한 모든 것과 왜 매일 남크리시나 신호에 가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자노의 부모는 그녀가 얼마나 우울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우울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노는 유리팔찌를 녹여서 자신의 팔에 맞는 하나의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신호가 그녀를 위해 작곡한 멜로디를 잊지 않기 위해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현재 펀드는 아비나시에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합니다. 그는 그에게 사과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전화번호뿐입니다. 펀드는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이제 도난당한 휴대폰으로 큰 사업을 하는 밀매업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비나시는 그가 어떤 일에 직면해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펀드와 함께 창고로 출발합니다. 그곳의 깡패들은 그의 출입을 거부하고 그에게 꺼지라고 말합니다. 아비나시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깡패들이 그를 때리려고 합니다. 아비나시는 혼자서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마지막 한 명의 깡패만 남깁니다. 마지막 깡패는 그에게 자비를 요청합니다. 아비나시는 그에게 모든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는 그 전화기들이 10분 전에 델리로 발송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비나시는 분노의 포효를 내지릅니다. 자신이 무서워진 깡패는 아비나시에게 자전거 열쇠를 주며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비나시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컨테이너를 추적합니다. 그는 자신을 쫓고 있는 모든 깡패들을 이기고 컨테이너를 멈추게 만듭니다. 수많은 전화기들 사이에서 자신의 전화기를 찾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아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뒤집어 보니 화면이 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급하게 아비나시는 고장난 전화기를 수리점으로 가져가지만 남은 깡패들은 그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는 잘 싸우지만 전화기가 수리되자마자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는 우버 기사에게 멜로디를 연주한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아비나 씨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록펠 음악 축제에서 멜로디를 연주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비나 씨에게 멜로디를 연주하는 사람이 자라라는 희망을 줍니다. 이 방에는 아비나 씨가 머리 뒤쪽에 강타를 맞았을 때 그를 붙잡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그들은 그를 다시 창고로 데려가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잔우가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아비나 씨가 그녀를 일주일 전에 이미 만났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본명 프리아로 불리게 된 잔우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이드라바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프리아가 신호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곧 나라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프리아는 델리에서 비행기에 탑승했고 우연히 아비나 씨의 어머니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프리아를 즉시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자신의 완벽한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완벽한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프리아는 사라지고 수다스러운 여성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공항에서 그녀를 픽업했지만 가는 도중에 차 타이어가 펑크났습니다. 그들의 기사님은 노인이었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타이어를 교체하러 나갔습니다. 아비나 씨도 어머니와 함께 공항에서 돌아오며 차를 멈추고 기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프리아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비나 씨는 평소 하던 조깅을 하다가 거리의 아이들이 기뻐하며 뛰어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배급피를 주는 좋은 여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프리아이에요. 그리고 아비나 씨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은 현금을 모두 소진했을 때 도착했으며 마지막 소년이 실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비나 씨는 그 소년에게 배급피를 주었습니다. 프리아는 공항과 차 사건에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도움에 대해 그때와 지금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들은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그들은 각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프라카 씨가 출장에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인사하고 그녀의 여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프리아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소녀가 아비나 씨에게 완벽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프라카 씨는 결혼기념일에 그녀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용해 프리아의 정직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방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프리아가 그 반지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면 이는 프리아가 그녀가 판단한 것처럼 완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프라카 씨가 사로진에게 반지가 전혀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창백해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500만 루피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종이 울리자 두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반지를 돌려주러 온 것은 프리아였습니다. 아비나 씨가 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말하자 그는 추측을 하며 수다스러운 이모에 대해 그녀를 놀렸습니다. 지나치게 정중한 프리아는 사로진이가 기분 나쁘지 않기를 바라므로 아비나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리아는 다음 5일을 아비나 씨와 함께 보냈다. 그녀는 그의 가족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했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아가 신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사고 이후 신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아비나 씨를 무시하고 결혼식까지 그를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비나 씨와 프리아는 순간을 가졌고 아비나 씨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지만 프리아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실수로 그녀의 유리팔찌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상심한 프리아는 아비나 씨를 때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비나 씨는 의자에 묶인 채로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폭력배들 사이에서 뛰어납니다. 그는 묶여있던 것을 끊고 폭력배들을 제압합니다. 그들은 한쪽 구석으로 몰리게 되고 보스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 마지막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가 마약 밀매자였는지, 밀수업자였는지. 아비나 씨는 그를 노려보았고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락필 음악 축제로 서둘러 가서 바이올린이 있는 가판대를 찾습니다. 그는 가판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에 대해 상인에게 묻고 상인은 수백 명이 드나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에게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축제에 참석한 프리아는 선율을 듣고 그쪽으로 달려가려 하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14년 만에 단서를 찾은 아비나 씨는 소울메이트를 찾는데 이렇게 가까워졌지만 상황 때문에 그녀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때 지나가는 바람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100루피 지폐를 가져다 줍니다. 아비나 씨는 그것을 집어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빕니다. 그 지폐에는 숫자가 적혀있고 그것은 이전에 잔우가 그에게 준 것과 같은 지폐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것이 통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 번호로 전화합니다. 프리아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호라고 말하며 락필 음악 축제에 있다고 전합니다.
프리아는 그녀도 그곳에 있다고 말하지만 신호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말하기 전에 그녀의 배터리가 꺼집니다. 아비나 씨는 그때 바이올린으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프리아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아비나 씨가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프리아는 그가 신호임을 깨닫고 다시 신호에게 말해 안도하며 흐느낍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고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것은 매혹적인 2017년 타밀 영화 헬로에 대한 개요입니다. 로맨스와 액션이 혼합된 스릴 넘치는 작품입니다. 비크람 쿠마르 감독의 영화는 운명과 숙명으로 둘러싸인 우연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아비나 씨가 어린 시절의 사랑인 프리아와 재연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지 않았나요? 모든 장애물과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강하고 굴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